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요즘 요소수 때문에 난리죠. 말 그대로 대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불안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조금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도 꽤 보이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과 호주가 원래 사이가 꽤 좋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여러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문제인지는 시간관계상 이번 영상에선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국 간 교역이 거의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주가 중국에 많이 수출했던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석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석탄 사용이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하늘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맑았던 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하늘을 파랗게 만들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더욱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미세먼지는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석탄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고 있는데 이게 품질이 호주산에 비해서 엄청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석탄을 적게 떼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동계올림픽 때문에 쓰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도 써야 해서 필수적인 부분만 쓰는데 미세먼지가 더 나와서 하늘은 더 오염돼 있고 좀 이상한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좀 그런 면이 있는 나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려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호주와 중국의 다툼으로 시작된 국제적인 갈등의 파편이 우리나라에도 튀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소수 부족 대란입니다. 그럼 요소수가 뭔데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걸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무지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지구가 더워지니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러다 인류가 망할 것 같다는 신호가 계속 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있죠. 휘발유가 너무나 편리해요. 그런데 사용할수록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특히 자동차가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발생했고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친환경차 물줄기를 만들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본이 주도한 하이브리드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 주도한 경유 자동차입니다. 두 물줄기의 싸움에서 유럽이 완승을 거두었죠. 디젤은 이산화탄소가 휘발유보다 적게 발생됩니다. 대신 완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걸 DPF나 EGR 등의 매연 저감 장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방침이었고요. 이런 시스템의 디젤 차들을 그들은 클린 디젤 차량이라고 부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들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입차 시장이 엄청 커졌던 당시 디젤 엔진 차량들이 주력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DPF와 EGR이 뭔지 알아야 할 겁니다. DPF는 매연을 모아서 한 번에 태워버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EGR은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최악의 물질, 그리고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배기가스를 순환시켜서 연소실에 다시 집어넣고요. 이를 통해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추면 질소의 산화가 덜 이루어지는, 뭔가 좀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온도가 높아야 완전 연소가 되는데 완전 연소가 돼야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올 거고 그럴 건데 이 온도를 낮춰서 질소산화물 지금 주력인 장치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GR이라는 이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배기가스를 순환시킨다니. 따라서 보다 강력한 질소 산화물 억제 장치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등장한 것이 SCR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인데요.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화학식 같은 것은 생략할게요. 자, 질소산화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SCR이라는 장치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요소수를 뿌리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물로 분해돼서 배출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소수. 이 장치에는 필수적으로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있잖아요. 환경 규제. 유로 5, 유로 6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유럽에서 주도하는 환경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로 규제를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유로 6 단계입니다. EG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 6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치입니다. 모든 디젤 차량에는 SCR이라는 장치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 장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수, 기름만큼이나 차량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물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요소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 요소인데요. 요소는 천연가스나 석유, 석탄 등에서 추출합니다. 비료 만들 때 쓰고 제설제 만들 때 쓰는 값싼 화석연료 부사물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석탄 부족에 시달리면서 요소 생산이 예전과 달리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자국에서 중요한 원료가 되어버린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원료의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수출을 막는 정책을 펴게 됐고요. 이 요소를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던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소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그마저도 사재기 등으로 인해서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승용차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물류 이동에 이용되는 트럭들이 모두 경유를 채택하고 있죠. 큰 차들을 보면 대충 몇백 리터짜리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엄청난 크기의 요소수 탱크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이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500km 정도 타면 요소수를 보충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반 승용차들이 1-2만 킬로에 한 번씩 요소수를 채워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용량입니다. 이러다 보니 물류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가 멈춰버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택배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모든 물자를 트럭들이 나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들 트럭이 나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끊긴다는 겁니다. 석탄 발전이 멈춘다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의 반이 멈춘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이 요소라는 원료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호주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요소가 생산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사오면 되는데 물론 진작에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값싸고 흔한 요소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는 전 부처가 나서서 요소수의 확보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완제품이고요.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소라는 원료의 수입선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 사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물류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사재기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는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갈 텐데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주요 물자를 양보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마스크 대란 때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가격이 안정되죠. 요소수도 이와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두면 나중에 가격이 내려간 뒤에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면 좀 비싸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조금 뒤에 필요할 것 같다. 2주나 3주, 한 달. 그래서 꼭 나는 사둬야 되겠다. 그러면 직구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직구하는 방법은 다른 물품들 사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완제품도 제한한다고 하니까요. 알리바바 등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소수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0 이하면 면세 통관이 됩니다. 그러면 $150가 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품가에다가 운송비,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더한 값을 과세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가격의 6.5%가 관세로 붙게 돼요. 이게 협정세율인데 요소수는 협정세율에 따라서 6.5%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가격 더하기 협정세율 이 총 값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더 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가격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가격들은 다 제 임의대로 정한 값이에요.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물품가가 $14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운송비와 보험료의 합이 $7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152가 되죠. 이 경우에도 물품가가 $150 이하이기 때문에 $152의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는 없어요. 면세입니다. 그러면 물품가가 $151 그리고 운송비와 보험료의 합이 동일하게 $7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물품가가 $151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 과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합해서 $158의 과세 가격이 되겠죠. 여기에 6.5%의 협정세율을 적용한 $10.27가 관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요. $158의 협정세율을 더한 $168.27의 10%에 해당하는
16.827달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총 세액은 27.097달러고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185.097달러가 됩니다. 다행히 요소수는 별다른 요건 없이 이 세금만 잘 내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은 수월한 수입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강의 수준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